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끝없는 모래사막으로 둘러싸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에 감동해 천문학적 금액의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무려 우리 돈 50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기업에게 형제처럼 믿고 따르며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는 뜻의 왕실 최고 훈장까지 수여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놀라운 결정 뒤엔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 아라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부 차관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사우디 최초의 여성 차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리야드 사막에 위치한 에너지관리부 회의실에서 그때의 모든 일은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국왕직속위원회 위원들과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한자리에 모여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어요. 탈탄소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유의 산업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실 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그래프가 하나씩 나타나며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계 석유 수요 감소 전망, 전기차 증가율, 신재생 에너지 투자 현황까지 모두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지표들이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세계 6위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해양 산업은 석유 관련 수출을 빼곤 사실상 전무한 상태예요. 이 말에 회의실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불안한 시선들이 서로를 오갔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한편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 불리는 한국은 우리와 달리 매장된 자원이 거의 없고 전쟁의 피해로 후진국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놀라운 해양조선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미국조차 자국의 유조선을 한국에 발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한국의 배를 주문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계 자료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 손가락이 자료 위에서 멈춰 있는 동안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그 통계 자료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불편한 기침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앞 가둘라 장관이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미국도 자국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싼 맛에 쓰는 게 아닌가요?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마음을 가라앉힌 뒤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이 싼 맛에 한국에서 배를 산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30%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석유 강국인데 정작 그 석유를 운반하는 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니요. 국왕직속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라일라 차관, 당신이 말하고 싶은 구체적인 제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비슷한 해양 환경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업무 협약과 기술 이전을 요청해야 해요. 회의실 안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미국의 사례를 언급한 이후로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고
위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곳에 정말 우리가 찾는 답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석양에 물든 사막과 먼 바다를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사막은 우리의 과거지만 바다는 우리의 미래가 될 거란 확신이 들었죠. 옆에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어요. 차관님, 한국조선기업과 방문 일정이 모두 조율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데 모든 것이 마치 미래에서 온 듯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고함 소리나 혼란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우디에서 공항이라고 하면 항상 혼란과 소음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죠. 라일라 차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HD현대 김태호 부사장과 한국해양수산부에서 특별히 저희 방문을 위해 파견된 박수진 팀장이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는데 특히 박수진 팀장의 유창한 아랍어 실력에 놀라고 말았죠. 사실 저는 통역사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직접 와보니 훨씬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하자 그들은 더 환하게 웃으며 제 짐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김 부사장이 일정표를 건네주며 말했죠. 오늘은 서울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울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희 조선소가 있는 곳이죠. 박 팀장은 전체 일정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 조선소 방문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정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분 단위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보통 오전에 오후쯤에 정도로 약속을 잡는데 말이죠. 호텔로 가는 길, 도시의 풍경이 창문 너머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다리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어둑해진 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사막에 익숙한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내일 타실 KTX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예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약 2시간 만에 갈 수 있죠. 박 팀장의 설명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과 울산의 거리가 약 400km라고 했는데 2시간 만에 간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 안내판에는 열차 시간과 플랫폼 번호가 디지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30분이나 1시간 뒤쯤 기차가 도착하겠죠?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릴까요? 김 부사장이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차관님, 한국의 기차는 1분도 오차 없이 정확히 출발합니다. 한국의 철도는 정시 운행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잠시 뒤 정말로 표지판에 적힌 7시 15분에 KTX가 정확하게 플랫폼에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죠. 우리나라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착되는 건 그저 생활의 일부로서 당연한 거였거든요. 시간을 이토록 정확히 지키다니 정말 놀랍네요. 열차에 올라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좌석, 조용한 객실, 친절한 승무원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웠던 건 제 짐을 열차 복도에 잠시 보관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우디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짐을 그렇게 놔두어도 괜찮나요?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박 팀장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거든요. 물론 귀중품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지만요. 열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도시와 농촌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는 깨끗하게 정돈된 바둑판 같은 도시가 보이고 다른 쪽으로는 산들이 펼쳐져 있었죠. 제 짐은 여전히 복도에 그대로 있었고
저는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도 신기함을 감출 수 없었죠. 열차가 다시 출발하고 김 부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조선업도 이런 한국 특유의 안전과 신뢰가 접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조선업은 어쩌면 가장 신뢰가 중요한 산업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든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수많은 생명과 재화를 운반하니까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잠시 뒤 울산역에 도착한 우리는 곧장 차를 타고 HD 현대조선소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었고 그 밑에는 건조 중인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줄지어 있었죠. 사우디의 석유 시설도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15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어요. 김 부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거대한 도시 같았거든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엄청난 크기의 철판들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의 LNG선 건조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LNG선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80%라고요? 정말인가요? 김 부사장은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 LNG선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조선소만이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기술력과 납기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저희는 홍보관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진짜 한국이 수주한 세계 시장 지도인가요? 저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87%, LNG선 82%, 대형 유조선 65%.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죠. 세계 해운 물류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든 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프 옆을 보세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까요. 시선을 옮기자 US 네이비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패널이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곤 충격을 감출 수 없었죠.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군함 보조선을 발주했다고요? 세계 최강국이 자국이 아닌 한국에? 김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미국은 자국의 군함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건조하지만 특수한 목적의 군용 보조선은 가끔 해외에 발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거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바로 우리는 가격이 아닌 신뢰를 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다음으로 저희는 실제 건조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안전모와 안전화,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가자 용접 불꽃이 마치 불꽃놀이처럼 사방에서 튀고 있었죠. 쇳소리와 기계 소리가 어우러진 산업의 교향곡 속에서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했어요. 거대한 LNG선 앞에 서자 그 크기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17만 톤급 선박은 마치 움직이는 섬 같았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수천 명의 손을 거쳐 하나하나 조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 배 한 척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 부사장이 물었어요. 글쎄요. 1억 달러 정도?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죠. 3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은 약 2년이에요. 2년 동안 수천 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사우디의 석유 설비도 비싸고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해외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모든 과정이 한국인들의 손으로, 한국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놓친 것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자료집을 천천히 덮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돈으로 사서 빠르게 따라잡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국 엔지니어들을 끈기 있게 양성하고 자체 기술력을 수십 년간 쌓아왔어요. 우리가 가장 놓친 건 바로 사람과 시간의 가치였던 거예요. 김 부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조선업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일본의 기술을 배웠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죠.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엔지니어 양성,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중요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먼저 국내 인재를 양성해야겠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겠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가치를 어떻게 우리 산업 문화에 심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김 부사장이 제 메모를 흘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라일라 차관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문화와 철학은 쉽게 모방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숫자와 통계, 현장의 열기와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있었죠.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업의 성공은 숙련된 인재, 장기적 투자, 그리고 신뢰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선박들은 이제 제 눈에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수천 명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국가의 비전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바다를 가졌지만 제대로 활용할 방법을 몰랐구나.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한국처럼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시간과 인내심을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김 부사장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친환경 해양 플랜트 전시관이었죠. 이것은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입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춰 개발한 특수 선박이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모형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어요. 화석연료 산업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미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우린 석유를 팔았지만 철학은 없는데.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희는 거제도의 한 전망대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조선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업 예술품 같았죠. 수많은 조명이 켜진 조선소는 바다 위에 떠있는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어떠셨나요? 수진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철학과 사람들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진 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히 잘 보셨어요. 저희 또한 철학이 있어야 첨단 기술이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철학은 쉽게 모방할 수 없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메모장을 꺼내 오늘의 깨달음을 적기 시작했어요. 장기적 비전, 인재 육성, 기술 철학.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우리 사우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없었지만 철학이 있었고 우리는 자원은 있었지만 철학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철학과 문화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일 아침에는 완성된 유조선의 선박 진수식이 있어요. 조선업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박 팀장이 내일의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진수식이라니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와 조선소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사우디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이 경험을 전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답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에 투자해야 했어요. 국내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박수진 팀장이 어제 말했던 진수식이 새벽 5시에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조선소 쪽에서는 벌써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자 박 팀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길, 유난히 많은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수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행사인가 싶었죠. 진수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축제와 같아요. 배를 만든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박 팀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 하늘 아래 조선소는 수많은 불빛으로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죠. 조선소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부터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까지. 모두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저 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 팀장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거대한 선박이 도크에 있었어요. 17만 톤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였죠. 배의 외벽에는 화려한 그림과 글씨가 그려져 있었고 선체 주변으로는 수많은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통 진수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기도와 축사로 시작해서 샴페인 병을 배에 깨뜨리는 세레머니가 있고 그 후에 도크에 물을 채워 배가 처음으로 물에 뜨는 순간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행사장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는 회사 임원들과 주문한 회사의 대표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기 계신 분이 이 배를 설계한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건조를 책임진 작업반장이고요. 무대 위의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박 팀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드디어 샴페인 병을 깨뜨리는 세레머니가 시작되었어요. 박수와 환호 속에서 병이 선체에 부딪혀 깨지는 순간 도크 주변의 사이렌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첫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도크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물이 선체를 감싸기 시작하자 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배가 완전히 물에 뜨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이룬 기적 같은 성취였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업 반장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린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그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희는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에는 회사 임원들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들도 함께 앉아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때쯤 박 팀장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오늘 진수한 배의 축소 모형이었죠.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과 협력을 기념하는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선물을 받았어요. 작지만 무게감 있는 그 모형은 이번 방문에서 제가 얻은 모든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 비행기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래 폭풍이 가득한 사막도 은은히 물결치는 한국의 바다도 모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현재의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봤다는 것을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투자했고 기술에 인내했으며 신뢰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 배움의 끝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디도 기술을 넘어 철학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요. 귀국 후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과의 대규모 조선 기술 이전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기술 이전을 선뜻 결정해준 HD현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실제 HD현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선소를 건립하며 기술 이전을 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사연입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